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남들의 아픔은커녕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엔 누구나 흙먼지 속에 묻혀있다는 말 공감되시나요? 저한텐 아주 오래 묻혀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 믿음으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방치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제 인생이 이토록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얼른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희망을 전하고 싶네요. 단 한 분이라도 감동을 받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박자은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제 직업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면 엄청난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러러보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많이 민망할 정도로 저 역시 얻어가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눈이 저절로 감길 정도로 끔찍한 기억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술만 드시면 핀트가 어긋나서 주먹을 휘두르셨거든요. 아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인격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내가 누굴 위해 돈 벌어다 주는 줄 알아? 너희들 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줄 아냐고. 당장 고개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 눈을 마주쳐? 괜히 내 신경 긁어댈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제발 그만 좀 해요. 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요? 술 좀 그만 마시고 들어와요. 평소엔 착실한 사람이 왜 술만 마시면 이렇게 망나니가 되는지. 뭐라고? 지금 나보고 망난이라고 한 거야? 한번 제대로 혼나볼래?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오늘 한번 죽어보고 싶은가 보지?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다시는 쳐다도 보지 못하게 버릇을 제대로 들여야겠어. 분명 아빠는 평소에 다정하고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가끔씩 아침에 여유로우시면 직접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하면 특히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를 앞두고 제가 긴장하는 것 같으면 꼭 등교하기 전에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게다가 슬슬 겨울이 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장 먼저 장갑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시험 보는 날엔 무조건 따뜻한 곰국을 끓여주셨어요. 분명 눈빛부터 행동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분이셨죠. 하지만 일이 쉽지 않은 날이면 꼭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는데요. 집안은 폭탄 돌리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아빠 또 늦게 들어오는 거 보면 술 마시고 있나 봐. 오늘은 또 뭘 깨트리고 뭘 부술까? 아예 옷장에 숨어버려야 하나? 아빠가 고함 지를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너를 지켜줘야 하는 건데 엄마가 힘으로는 아빠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자은이 귀는 막아줄게. 너무 무서우면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와. 아무리 힘겨루게 한다고 해도 우리 딸 눈물 나게 하긴 싫으니까. 아빠는 평소에 어떻게 숨기고 사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굴었습니다. 애초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랐어요. 입을 열기도 전에 눈이 마주치자마자 등골이 오싹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엄마랑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욕설부터 짓거리셨습니다. 괜히 작은 소리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컵을 집어던졌고요.
벽에 주먹을 날려 손등이 다 까진 적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두려운 마음에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버리면 문이 열릴 때까지 방문을 발로 차시더군요. 그리고 리모컨부터 의자, 화분까지 눈앞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모조리 부셔버렸습니다. 그나마 물건만 깨부수는 분이었다면 참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빠는 가녀린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퍼부으시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댁으로 도망치셨습니다. 너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버티고 싶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너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 엄마랑 도망가자. 그야말로 우리는 야반도주를 했던 건데요. 엄마는 혹시 소리를 듣고 아빠가 깰까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양말만 신은 채로 저를 안고 달리셨어요. 아무리 숨이 차더라도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빠가 뒤쫓아올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큰 길까지 나와서야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죠. 엄마는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안겨 있었는데 차창 밖 풍경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빠가 외할머니 댁으로 쫓아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한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셨거든요. 자나, 너 괜찮아? 아까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던데 혹시 네 아빠 온 거 아니야? 너 내일 학교 가지 마라. 네 아빠 언제 따라붙을지 모르니까. 그놈이 아무리 거칠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 딸은 못 뺏겨.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제발 정신 좀 차려봐라. 아까 문 두드리는 소리 난 건 그냥 옥장판 팔러 온 거야. 이제 그놈이 널 다시 찾아올 일은 없어. 제발 그만 벗어나자. 엄마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셨습니다. 분명 잠든 줄 알았는데 새벽에 깨어보면 거실에 술 마시며 웅크려 앉아있는 엄마가 보였죠. 끔찍한 기억을 잊기 위해 술을 거의 물처럼 드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상냥하고 말이 많던 엄마였는데 점차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까지 다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 상태로 몇 해를 겨우 버티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댈 곳은 외할머니 딱 한 분 남으셨죠. 하지만 외할머니는 저를 많이 미워하셨어요. 사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저를 원망하시고 눈치를 많이 주셨거든요. 너만 아니었어도 분명 우리 애가 진작 도망칠 수 있었을 거다. 너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거라고. 너는 네 엄마가 저렇게 골골거리는 거 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드냐? 나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다. 안 그래도 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시던 외할머니는 엄마마저 곁을 떠나니 노골적으로 괴롭히셨습니다. 꼭 제가 아빠 대신 복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이 고달파졌죠. 그러나 중에 제가 엇나가지 않았던 건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계속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랑 단둘이 살아가는 걸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자은아, 다른 친구들 보면 많이 부럽지. 그래도 나는 네가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아직 어린 네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해지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힘내자. 외할머니가 아무리 저를 구박하고 미워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란 존재를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말마다
학교 선생님이 부르셨단 핑계를 대고 봉사를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외할머니랑 둘이 있기 싫어서 피해 도망다니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많은 거예요. 저처럼 작고 사소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학교 선생님이 따로 부르지 않으셔도 제가 스스로 봉사를 찾아다녔어요. 저 역시 학교 선생님에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거라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선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랑 떨어져 지낼 수 있어 좋았어요. 나름 20대 초반의 청춘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자유를 만끽하는 게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연락이 저를 뒤흔들었어요. 아니 할매 말이야. 병원 다니는 거 보니 상태가 영 안 좋은가 봐. 췌장암이라고 하더라. 나중에 알고 놀랄까 봐 알려주는 거지만 이제 연 끊는 게 나을 것 같다. 어차피 네 할매도 너한테는 기대 안 할 텐데.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은 이웃 아주머니였는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한테 막말을 듣고 자랐던 터라 항상 이웃분들이 안쓰럽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외할머니의 투병 소식을 알리면서도 이제 연을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회복지사를 꿈꾸면서 정작 외할머니를 등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학을 결심하고 외할머니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간병을 도와드렸어요. 우선 외할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신 이후론 거의 하루 종일 제가 곁을 지켜드렸고요. 아무리 입맛이 없다고 하셔도 체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죽을 떠먹여드렸죠. 한때는 저보다 덩치도 크고 매서웠던 외할머니가 작고 여려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왔던 거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고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임종 일주일 전쯤에 먼저 사과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은 거 다 알고 있다. 너도 그때 피덩이나 다름없었는데 무슨 죄가 있었겠냐. 괜히 너한테 화풀이 했던 거 사과하마. 용서 같은 건 바라지 않을게. 속상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할머니, 사실 저도 서럽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미움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하기도 했고요. 할머니도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러셨던 거죠?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는 책임감으로 간병하러 온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내심 하나 남은 혈육의 마지막을 슬퍼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나 봐요. 어쩌면 당연하게 저는 할머니를 용서해드렸고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꿈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만큼 아름다운 게 또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동네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챙겨드렸고요. 목욕 봉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포장을 맡기도 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호종료 아동센터를 찾아가 아이들과 책을 읽고 간식을 나눠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게다가 연탄 배달부터 김장 담그기, 저소득 가정 집수리까지 닥치는 대로 몸을 움직이기도 했어요. 어떤 일이든 손이 모자라다고 하면 꼭 제가 한 군데 껴야 직성이 풀렸던 거죠. 자은 씨는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어떻게 체력이 남는 거야? 나라면 벌써 한 번 쓰러졌어. 이러다 자은 씨가 병 날까봐 걱정되는데 쉬엄쉬엄해. 남들 돕다가 정작 본인은 못 챙기면 손해잖아.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 적응이 됐는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몸이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의 일상을 아는 직장 동료분들은 너무 부지런한 거 아니냐고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삶의 루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같이 봉사 다니는 분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아무래도 직장 동료를 제외하고 저랑 가장 많이 마주하시던 분들이니까요. 그중에는 저랑 마찬가지로 의료봉사를 다니는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비슷하고 자꾸 얼굴을 보게 되다 보니까 말이 트이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봉사 일정 빠뜨리신 적 없죠? 항상 봉사하러 나올 때마다 밝게 다니시는 게 보기 좋아요. 저까지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면 좋잖아요. 저는 봉사를 다니는 게 일방적으로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라 돌려드린다고 생각해요. 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왜 굳이 힘들게 다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에 선한 마음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게 좋아요. 결국 돌고 돌아 저에게로 오니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걸 깨닫고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저는 존경스러웠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감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어쩐지 상상도 안 되고 이질감이 드실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봉사를 하는 동안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상황에서도 남들 몰래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손잡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커플들처럼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만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결혼까지 고려하게 됐어요. 알다시피 나는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냥 당신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우리 교제하는 건 알고 계시지? 혹시 언제가 편하시단 말씀하신 적 있어? 응, 물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연애하는 거 다 알고 계시긴 하지. 그런데 뭐랄까? 구체적인 날짜를 잡는 건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당장 눈도장 찍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예비 신랑 댁에 인사드릴 생각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결혼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막상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하면 난감해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말을 꺼낼까봐 걱정스러웠는지 한동안 데이트 자체를 회피하기도 했어요. 원래는 하루라도 안 보면 안절부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퇴근길에 제 얼굴 한번 보고 귀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쁘다면서 하루 이틀씩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만나자는 말은커녕 퇴근 시간에 전화를 걸어도 안 받거나
문자로 피곤하다는 답장만 왔어요. 게다가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건 봉사를 불참하기도 하더군요. 꼭 일부러 저와 마주칠 기회를 주려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랑 결혼 이야기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마음이 소홀해진 거라면 정직하게 밝히고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혼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미안해. 절대로 그런 건 아니야. 나도 꼭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동안 내가 왜 이러는지 혼자 고민하느라 걱정 많았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당신이랑 내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망설였어. 처음엔 그저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로서 근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정도로 고민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왜 이러는지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 문득 제가 과거 주먹을 휘두르는 아빠 밑에서 자란 것처럼 혹시 예비 신랑에게도 사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 먼저 사정을 들려줬어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전부 행복하게 살아올 순 없다고 생각해.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아닐까? 당신에게 어떤 남다른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구나.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한테도 사정이 있어서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 그냥 당신처럼 용기 냈으면 되는데 왜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당신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두려웠나 봐. 예비 신랑은 무척 안도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이 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서울로 상경하고 고모 집에서 자란 거라고 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을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은 모든 며느리들이 기피하는 법인데요. 저는 외할머니랑 지지고 볶으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몸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을 키워주신 고모 부부와 낳아주신 예비 시부모님 모두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역시 예비 시댁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제가 떨떠름하게 생각할까봐 마음고생했던 눈치였어요. 당신을 키워주신 분들과 낳아주신 분들 모두 나한테는 감사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모두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괜한 선입견 때문에 피하고 싶진 않아.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디서 당신 같은 여자를 또 만날 수 있겠어? 우리 고모랑 고모부는 괜히 텃세 부리거나 구박하는 건 없이 공평하게 살뜰히 키워주신 분들이야. 당신도 만나면 인자하시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제가 괜찮다고 하니 예비 신랑의 표정은 확연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고모 부부를 직접 찾아뵙게 됐는데요. 진짜 예비 신랑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것처럼 좋은 분들이셨어요. 사실 제가 치과 의사인 예비 신랑과 비교했을 때 친정도 없는 데다가 훨씬 기운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날석에 보지 않고 오히려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두 팔 벌려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정말 귀한 손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일부러 예비 신랑의 어린 시절 이야기며 엉뚱했던 에피소드까지 모두 꺼내주셨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서로 마음 맞는 짝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우리 조카가 야무지고 예쁜 사람을 신부감으로 데려와서 든든해요. 부모 안 계신다고 흠으로 여기던 시대는 다 지났잖아요.
둘만 잘 살면 충분해요.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둘만 잘 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모님 뵙고 나니 이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알겠어요. 저는 예비신랑을 사랑해서 고모 부부에게 인사드리러 온 거였지만 두 분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꼭 이 집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이 본가도 찾아가서 인사드릴 거라고 하니까 고모 부부 반응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순식간에 표정이 확 굳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친자식처럼 조카를 키운 거라 서운하신 줄 알았습니다. 에이, 뭐하러 그 먼 본가까지 찾아가? 괜히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열리는 줄 알고 귀한 신부감 도망갈까봐 걱정되지도 않아? 어차피 깊은 산골짜기라 너네 같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는 어려워. 나중에 상견례처럼 서울에 초대해서 자리 만드는 게 낫지. 고모 부부가 워낙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니 우리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은 저를 본가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게다가 예비신랑 역시 본가를 떠나오고 나서는 예비 시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와 고모댁을 찾아야 만났지 중학교 시절 이후로 방문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신랑이 고향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흔쾌히 찬성하고 있으니 예비신랑은 바로 예비 시부모님에게 미리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찾아갈 거라며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만남을 반가워하시잖아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칼같이 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대충 고모에게 들으셨을 텐데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미 결혼까지 약속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말엔 찾아뵙고 싶은데 어디 가실 일 없죠? 그래, 네 고모한테 얼핏 들었다. 그런데 뭐하러 이런 데까지 오려고 하냐? 그냥 우리가 나중에 서울로 갈 테니까 괜히 멀리까지 올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네 고모랑 고모부한테 어떤 며느리감이 오는지 다 들어서 괜찮다. 저랑 예비신랑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앞둬서 인사드리려고 하는 문제인데 남의 말을 통해 허락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욱더 예비시댁에 예의 바르게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저를 원하지 않으셔서 자리를 거부하시는 걸까봐 초조하더라고요. 다행히 예비신랑 역시 저랑 의견이 일치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슨 고모한테 들은 걸로 끝내려고 하세요. 아예 결혼하기 전에 제 고향도 좀 둘러보고 싶어요.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날짜나 골라주세요. 아이고, 아예 하나뿐인 아들 고집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가 괜찮다는데도 왜 고생을 자처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지 모르겠다. 괜히 며느리가 이런 집으로 시집 오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결국 예비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랑 예비 신랑은 정확한 날짜가 잡혔으니 기쁜 마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어떤 선물부터 챙기면 좋을지부터 상의했죠. 오랜 의논 끝에 우리들은 깊은 산골짜기에선 구하기 어려우실 만한 요깃거리들을 챙겼습니다. 물론 멀리까지 가는 거라 아이스팩까지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당연히 고모 부부를 뵈러 갈 때도 엄청 긴장했는데 이번엔 예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욱더 떨리더군요. 어떤 분들이실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봐주실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잠까지 설쳤습니다. 심지어 예비신랑 역시 오랜만에 가는 고향이라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변해 있을지 상상도 안 된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살았던 곳에 당신이랑 간다고 생각하니까 꿈꾸는 기분이야. 당신마저 그렇게 떨려하면 어떡해. 나는 의지할 곳이 당신뿐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괜찮고 반대만 안 하셨으면 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분명 당신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만약 반대하신데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 어떻게든 설득할 거고 어떻게든 결혼할 거야. 굉장히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간 거였는데 도착이 가까울수록 저랑 예비신랑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거절하시다가 마지못해 응하신 거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우리가 도착해서 찾아뵙고 나니까 예비 시부모님은 한달음에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훌쩍 벗어 걸치시며 마당까지 맨발로 나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도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갓 지은 밥과 막 끓인 된장찌개 냄새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인자하셔서 꼭 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깡시골인데 어떻게 올 생각을 다 했어? 기특하긴 한데 너무 미안하구나. 새벽부터 고생 많았지? 새아가는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괜히 힘들게 한 거 아니야? 밥 먹고 나서 또 돌아가려면 한참을 가야 할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하루 먹고 갈 거라서 푹 쉬고 출발하면 돼요. 단순히 밥만 얻어먹으려고 이 거리를 달려오진 않죠. 자, 어릴 때 쓰던 방은 창고로 쓰고 계신가요? 남는 방 아무 데서나 자도 괜찮긴 한데. 예비 시부모님은 우리가 고생이 많다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당연히 자고 갈 거라고 답변 드리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두 분 모두 못 들을 걸 들었다는 듯이 표정이 순식간에 확 구려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니까 바로 표정을 바꾸시긴 했어요. 이런 깊은 산골짜기까지 와서 잠자리 불편하게 고생했다가 괜히 우리 시부모 점수 깎이는 건 아니냐? 자고 갈 거였으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더 푹신한 이불이라도 장만해뒀을 텐데. 겨우 하루 자고 가는 건데 뭐하러 새 걸 사요. 우리 아직 젊으니까 사서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짐도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를 끌고 어딘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새아가, 저 다락방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좋다. 거기 안에 비료를 가득 쌓아두고 겨우 문을 닫아뒀는데 가끔 문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듯이 열리더라고. 그러면 비료가 막 무슨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조심해야 돼. 물론 씻으면 되긴 하지만 냄새 빼는 게 힘들 거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경고를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괜히 근처를 지나다니다가 일을 당하면 난처하니까요. 그렇게 깡시골이라서 평소보다 이르게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한밤중에 소변이 참을 수 없이 마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예비 시부모님이나 예비 신랑을 깨우기엔 미안해서 혼자 조용히 다녀오기로 했죠. 너무 어둡다 보니까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화장실에 가는데 솔직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어본 적 있는 온갖 괴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바람소리 하나까지 들릴 정도로 적막하니까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공포스러운 마음을 잊어보기 위해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던 다락방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뭔가가 들렸어요. 저만 생각했다면 그냥 착각일 거라 믿으며 모르는 척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얼른 예비 시부모님에게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써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리가 정확히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한 번만 모르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제발 문 좀 열어서 저 좀 꺼내주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진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뒤로하고 바로 문을 열어버렸어요. 평소에 되게 겁이 많은 성격인데도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주했던 광경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다락방 안에는 어떤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몰골이 아주 처참했거든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두 뺨이 푹 패여 있었고 몸도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해 보였어요. 게다가 휴대폰 불빛이 눈부셔서 그런지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미리 경고하셨던 비료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의 곁에는 먼지와 퀴퀴한 냄새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푹 자고 있다는 건 망각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일부러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고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거였죠.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제일 먼저 방 불을 켜고 튀어나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언제 들어오신 거지?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까 어머니가 여기 비료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 비료는 다 어디 가고 사람이 있는 거야? 예비 신랑 역시 다락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음을 내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깨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은 다락방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노여워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얌전한 며느리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네. 내가 분명히 경고했건만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기어코 해서 사단을 만들어. 일부러 강조까지 했던 건데.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다면 혼날 수도 있고 면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다락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아버린 이상 우리도 가만히 잔소리를 듣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애초에 예비 시어머니가 해명을 하긴커녕 우리를 나무라는 것도 황당하다고 느꼈고요. 예비 신랑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참지 않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비 신랑의 표정이 얼마나 굳건해 보이던지 단순히 타협이나 설득으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도 처음엔 역정을 내서 입막음하려 하기도 하고 살살 빌기도 하면서 쩔쩔맸어요. 특히 예비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손등으로 훔치면서 뒷걸음질 쳤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엔 말도 더듬더군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허둥지둥 모았다가 폈다 하면서 바닥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꼭 불쌍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고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의 다리에 손끝만 대보려는 신용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는 서울로 나가 오래 사느라
여기가 어떤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너보다 우리가 어른인데 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어디 부모를 상대로 눈을 부라려? 그래, 우리를 경찰에 신고해서 뭐 어쩌겠다고. 그냥 덮어두면 끝날 일 아니야? 어차피 너네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고. 괜히 들쑤시지 말고 서울로 돌아가라. 이 나이 먹고 우리가 곤란해져야겠어? 그런 모습은 너네도 안 보고 싶잖아. 예비 시부모님은 버럭 소리치다가도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가는 게 티가 났습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뒤가 구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은 그런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묶여있던 남자를 풀어주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예비 시부모님이 어떻게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살아오신 건지 의아하긴 했는데요. 그동안 다락방에 가둬진 남자를 강제로 노동시키면서 지내오신 거였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가 무용고자를 데려다가 가둬두고 멋대로 부려오셨던 겁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조차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예비 신랑은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세상을 배우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며 고무댁으로 보내줬으니까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이 남자가 불쌍하다면서 몰래 도와주다가 바람까지 났다고 해요. 처음엔 살짝씩 먹을 것과 담요를 챙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서럽게 울면서 고맙다고 하니 마음이 갔던 모양이에요. 밤늦게 예비 시아버지가 잠든 시간엔 문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도 많이 나눈 것 같더라고요. 아유, 마음 아파 죽겠네. 같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중에 우리 남편 시내 나가게 될 때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자고. 끼니라도 잘 줘서 볼살 오르면 얼굴도 훤칠할 것 같은데. 아유, 아까워. 예비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마음을 열었으면 남자가 자기 좀 밖으로 빼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도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락방에 갇혀 지냈던 건 여기가 깊은 산골짜기잖아요. 제대로 도망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예비 시아버지에게 잡힐 것 같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비 시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후폭풍이 거세질지도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아예 외지인인 제가 온 것 같으니 겨우 도움을 요청하신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드디어 저도 밥벌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기쁘게 온 거였어요. 설마 이렇게 문을 잠궈버리고 무섭게 할 줄은 몰랐다고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지 않냐면서 조롱하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곤조곤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마른 세수를 하면서 실망스러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며 본인 부모님을 만나러 온 거였으니 절망감도 더 컸겠죠. 그렇게 예비 신랑이 노골적으로 노려보면서 한숨을 내쉬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며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아기를 가지고 데려온 건 아니었다. 우리가 아예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고. 너도 인생 좀 살아봐서 할 거 아니냐. 사람 일이라는 게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는 거다. 원래는 집도 가족도 없다길래 안쓰러워서 데리고 온 거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쓰러운 사람을 이렇게 쫄쫄 굶기고 가둬놔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래서 제가 고향에 오지 못하도록 거부하신 거죠? 아니 그러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피우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 일머리 키워야 하니까 기강 좀 잡으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이만큼 흘러버렸을 뿐이다. 괜히 일 키울 필요 없다고. 예비 시부모님은 본인 아들한테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어떻게든 잘못을 인정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변명을 계속 들어봐도 도대체 말이 되나 싶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님이 회유하면 할수록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예비 신랑은 본인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 지금 어떻게 널 낳아준 부모를 신고하는 거냐? 네 부모가 널 그동안 어떻게 길렀길래 인장머리도 없어? 우리가 무슨 수모를 당하게 될 줄 알고 경찰 손에 넘기려는 거야? 너 하나만 입 다물면 되는 건데. 예비 시부모님은 경악스러워했지만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남자에게 물을 주고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다 체하겠다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입에 넣더라고요. 당연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타까웠죠. 이 와중에 예비 시부모님은 서로를 탓하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왜 똑바로 감시하지 않았어? 그러게 저 아들놈이 올 때는 어디 다른 곳에 묶어두자고 했잖아. 아주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젊다고 한눈 팔려서 이성을 잃었던 게지. 뭐가 어쩌고 어째? 애초에 당신이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한눈 팔 일도 없었고 상황도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내가 군 식구 생기는 거 싫다고 그렇게 말렸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결국 예비 시부모님은 강금죄와 강요죄로 수사받게 됐습니다. 예비 신랑 보고 낳은 정이 있으니 능력 있는 변호사라도 붙여달라며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 절차까지 밟으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순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경고를 받을 정도로 서로한테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그나마 내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치과 의사까지 된 거야. 당신 같은 남자한테서 우리 아들같이 멋들어진 애가 나았을 것 같아? 평생 나한테 감사해도 모자랐을 텐데 어디서 손가락질을 해? 평생 깡식으로 자라놓고 무슨 피를 잘 물려줘? 아니 잘 살다가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나 몰래 바람까지 났으면서 말만 잘하는 게 우습기만 하네. 어디 감옥 들어가서도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고함치다가 한번 혼나보라고. 남편은 아예 진절머리가 나서 시부모님과 절연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시부모님은 아예 언급이 금지된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았을 남편을 위해 주말마다 많이 신경 쓰긴 했죠. 원래는 같이 봉사를 다니는 게 취미였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같이 수공예 수업을 들으러 문화센터에도 방문해봤고 도예 일일 체험도 다녀왔거든요. 처음엔 표정이 풀어지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 것 같더니 각자 만든 엉성한 작품을 보며 낄낄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서 상추랑 고추도 키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벌레가 많아서 혼쭐 났지만 함께 흙 묻은 손을 씻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죠.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었는데 당신 덕분에 나를 되찾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단 마음뿐이야. 당신이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버리겠어. 그날 직접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많이 애쓴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피해자분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왔잖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피해자분의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트라우마로부터 많이 나아지셨고 지금은 당당한 일자리도 구하셨어요. 우리 부부도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죠. 본인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세상이 원망스러우실 텐데 우리 부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월급으로 밥도 한 끼 사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직접 사겠다고 말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본인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아 보자면 사실 저는 그 당시 고모 부부가 깊은 산골짜기로 인사드리러 가는 걸 극구 반대하셨던 이유를 몰라 괜히 찝찝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찌된 영문이었던 건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히 고모 부부도 뭔가를 알면서 숨기셨던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도 벼락 맞은 것처럼 놀랐지 뭐. 그냥 네 시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외부랑 단절하듯이 지내더라고. 그냥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거의 배척하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너네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걱정한 거지. 고모 부부도 불길하다고 생각하긴 하셨지만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모르셨대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고모 부부를 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효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고모 부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손수 장봐서 찾아가고요. 김장철이 되면 함께 김치를 담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나 생신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빠지지 않게 챙기고 있죠. 가끔은 조용한 카페에 모시고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여유도 누리고 있고요. 만약 병원 진료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동행하고 두 분께서 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바로 일정을 맞춰드릴 만큼 우리 부부에게는 두 분이 가장 소중한 어른이에요. 어쨌든 남편이 치과 의사가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니까요. 고모부, 아무리 조카라 해도 친자식도 아닌데 이만큼 키워주신 거 보통 일 아니라는 거 알아요. 어릴 땐 속썩이는 일도 많았을 텐데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대단하게 해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좋은 신부 만나 잘 사는 모습 보니 흐뭇하다. 우리는 항상 네 뒤에 있을 거니까 기댈 곳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제가 남편의 범상치 않은 집안을 알게 됐음에도 결혼을 강행한 건 저 역시 주먹이 먼저 나가는 아빠를 뒀음에도 이렇게 멀쩡히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계기로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죠. 저는 뼛속 깊이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봉사와 기부에 힘쓰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게 느껴지죠. 바로 옆에서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 지켜봤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현재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상태예요.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땐 남편이 아예 눈이 동그래져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배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아빠가 되게 서툴 수도 있어.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할게. 마음만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 지켜봐줘.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웃음기 없이 진중하게 말하는 걸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부모가 되는 일에 신중했다는 걸 알아서 더 그랬나 봐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육아 서적을 찾아 읽습니다. 그리고 육아 관련된 컨텐츠도 진짜 많이 찾아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 둘 다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싶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나의 인형까지 사와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을지
어떻게 자전거를 불러줘야 할지 연습까지 하고 있답니다. 내가 벌써부터 설레발치는 것 같지? 오늘부터 당장 솜씨를 발휘할 테니까 들어봐.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민망하긴 해도 아이한테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단 말이야. 진짜 정성이 지극하다 못해 귀엽게까지 하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딜 또 있을까 몰라? 하지만 부탁인데 음정만은 좀 맞춰줘. 우리 아이까지 음치를 태어나면 안 되니까. 단번에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상처를 딛고 온전히 사랑을 줄 거예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